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크립토그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비트코인 사는 법,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비트코인을 사는 법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그냥 비트코인 자체, 기본적인 내용, 그런 쪽으로 조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백서를 좀 가지고 볼까 해서 저도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려고 막 검색하던 중에 괜찮은 자료를 발견해가지고요. 인벤팅 비트코인이라고, 이게 뭐냐면 소울 비트코인이란 분 아시죠? 그 트위터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미디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어, 얀 프리츠커라는 사람이 지은, 그리고 또 한국의 허성필이라는 분께서 친히 이렇게 번역해 주신 자료를 무료 배포해서 이분이 또 따로 한번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백서 같은 거는 우리가 입문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전에 그 비트코인 이전에 그런 역사들을 좀 아시고 백서를 딱 맞닥뜨렸으면 아 하면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런 2차 자료랄까요? 누군가가 그 어떤가를 공부하고 다시 좀 이해하기 쉽게 옮긴 이런 2차 자료들은 이해하시기가 그나마 낫거든요. 그런데 또 무료 배포되고 해서 이걸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지루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릴 거라서 좀 길 것 같아서 한 세네 번에 두세 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마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의 한 10%도 안 되지 않을까. 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측면들 중에서 10%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 보셔도 되고요. 따로 이 자료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 자체를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하신 게 많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백서를 또 읽어보셔도 되고, 뭐 기술적으로 더 궁금하다 이러면은 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책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도 많죠. 특히나 뭐 저 오태민 작가님의 뭐 지혜의 족보라는 채널 있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 잘 해주시거든요. 진짜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다뤄주시고 하니까 그런 채널 쪽으로 공부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어떤 쪽으로 투자하시던지 이 기초가 되는 비트코인을 아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투자에 있어서 좀 덜 돌아가는 길이다 생각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어, 보면 얀 프리츠커라는 사람이 지어서 뭐 누구에게 바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목차가 있는데 중개자, 작업 증명, 채굴, 뭐 보안, 51%뭐 이런 얘기, 익숙한 얘기 이렇게 계속 다 나오죠. 어,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니까 제가 아까 얼추 봤는데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볼 수 있어요. 이분은 이제 얀 프리츠커라는 사람이 적은 서론이죠.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 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섣불리 판단을 내려버리고 합니다. 실제로 그냥 누군가 얘기하면 그냥 한 5분, 10분 듣고 사버리시는 분도 있죠. 알트 같은 거. 그렇게 좀 노력 없이 스스로 공부 없이 판단을 내리곤 한다. 시중에 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이 사람 스스로 자체도 조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은 보니까 20년 동안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또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트코인을 만나고 이해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이 혁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책을 적었다. 뭐 이런 게 소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도 자기가 이 처음 샀을 때가 2011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해서 최고가 30달러를 기록하던 때 샀네요. 마운트 곡스라는 곳까지 갔었고 이 30달러가 2달러로 폭락하는 과정에서 거의 뭐 15분의 1 수준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거의 모래가 되는 걸 지켜봤고요. 이후에는 그냥 잊었다 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아마 이 이후에는 자기 그 지갑을 열 수 있는 키를 잃어버린 걸로 추측하고 있네요. 그랬고 후에 2년 뒤에 2013년도에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때 진입을 했었는데 지금 통신 고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분도 2014년에 다시 접했네요. 그때는 코인베이스라는 그런 번듯한 앱들도 나와 있었고 비약적으로 그런 인터페이스 자체가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달러에 샀네요. 1000달러에 사서 다시 또 200달러 또 다섯 분의 1, 5분의 1로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네요. 또 그 다음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로 돌아가게 되네요. 이분은 뭐 스타트업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서 자기 일상의 일도 바빴나 보네요. 그렇게 4년이 지났고 뭐 인터넷 머니라고 지금 그 인터넷 머니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2016년에 와서야 이분도 제대로 지위를 기울이게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은 어디에서 왔을까? 누가 통제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채굴이 뭘까? 이게 이 세상에 미칠 영향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서야 생각하시게 된 거죠. 보니까 이분이 진짜 말 그대로 5년이 걸렸네요.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하거나 이 가상화폐판에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 이런 철학적인 물음이랄까요? 이런 물음 자체에 궁금함을 가지지 않고 그냥 뭐 나쁜 말로 하면 투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 끝에 이 물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알트 사고 비트코인 사고 막 돈 잃고 뭔지도 모르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거의 3, 4년을 허비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크나큰 벽과 실패에 맞닥뜨렸고 결국 이 물음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그때부터 그제서야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이후에 2만 달러 그러니까 1000달러에 산 것이 2만 달러의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2018년도 초 비트코인 세상으로 아예 빠져들기로 결심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났던 그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떠나서 비트코인과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 왜 그랬냐? 왜냐면 이분 말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발명이 일생일대 여러 세대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네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비트코인이 성공한다면 이는 인쇄술의 발명, 인터넷의 발명, 삼권 분립, 결국 이 항상 어떤 시대나 있었던 그 권력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했던 정부의 그런 권력의 분산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될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길 바란다. 이런 좀 취지로 비트코인을 인벤팅 비트코인이란 자료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매우 공감이 되네요.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 듣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루는 비트코인이
아니, 또 다른 그냥 어떤 코인이 수십억까지 오를 것이다 떠들다가 그냥 또 지나서 이거는 가격이 가치가 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떠드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음, 뭐 이건 틀린 말이다. 자기가 볼 땐 틀렸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원리를 깨닫기를 바란다 하네요. 이 자료는 대부분 그런 관점 자체를 간략하게 다룬다. 그리고 뭐 이걸 사라거나 보유해라 이런 설득하는 자료가 아니랍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이 자료를 읽어보시고 매수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네요. 비트코인 스탠다드 꽤 유명한 책인데 이런 책도 읽어보라. 저는 이게 번역이 된 걸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책도 있으니 읽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송재준님 지금 이분도 트위터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비트코인 이런 책을 추가로 읽어봐라. 이런 저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아마 이게 자료 자체가 정말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후에는 다른 걸 통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굉장히 쉽게 고등학교 수준 수학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비트코인의 발명을 한 걸음씩 되짚어볼 그런 자료입니다. 실제로 백서를 보면 막 푸아송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자료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코인이란 서로만 읽었는데 10분 지났네요. 뭐 이쯤에서 영상을 닫으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이란 What is Bitcoin? 비트코인은 P2P, 피어 투피어 전자현금으로서 중개자, 은행 같은 중개자를 신뢰할 필요 없이 사람이나 컴퓨터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화입니다. 비트코인의 발행은 어떤 단일 주체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송금이나 돈을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 제3자, 중개해주는 신뢰성을 좀 바탕으로 존재하는 그 중개자를 통해서 주고받게 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게 필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화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요.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종이 지폐나 동전을 한번 떠올려 봐라. 이 돈을 누군가한테 넘겨줄 때 사실 그냥 종이 지폐를 넘겨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할 필요 없죠. 우리가 편의점 가잖아요. 근데 편의점 갈 때 물 삼다수 조그만 거 사려고 편의점을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편의점에 가서 그냥 1,000원짜리 내밀 때 우리 서로가 누가 누군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단지 이 종이가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진짜 실제 위조 지폐가 아닌 1,000원짜리가 맞느냐, 이거 자체만 중요하다는 거죠. 보시면 네, 단지 받은 돈이 위조 지폐가 아니란 신뢰만 필요할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디지털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결제 수단,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중개자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뭐 예를 들면 비자, 페이팔, 애플페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페이도 있겠죠. 유사하게. 또 중국은 위챗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런 디지털 결제 수단의 확대가 결국은 이 권력의 집중을 불러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디지털 결제 수단의 확대는 거래를 승인 검증하는 중앙기구에 대한 의존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돈의 특성이 직접 가지고 다니고 넘겨주고 검증할 수 있는 물체에서 이 거래의 통제권을 쥔 제3자가 보관하고 검증하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이제 거의 실제 돈 안 들고 다니고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이런 플랫폼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이나 권리가 가 있죠.
우리가 뭐 돈을 보낼 때 우리 신분을 다 인증하고 그 뭐 어플이라고 치면 또는 뭐 은행 그 송금 시스템이라고 치면 우리 신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고요. 결국 그 자체가 그 플랫폼이 굉장한 파워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현금 대신 편리한 디지털 결제가 확대되면서 특정 소수에게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시스템이 태어났습니다. 디지털 결제 플랫폼은 반체제 인사,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이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는 그런 사람을 감시하겠죠. 그냥 이런 거 안 쓰려고 하고 막 타도하는 사람, 막 반대하는 사람 당연히 감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경제를 그냥 빼앗아 버립니다. 중국 사례들 보면 그냥 뭐 막 금지해 버리고 뭐 이러죠. 권위주의적인 사회 기반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는 현금의 성격을 다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해서 지금 현재 중앙 집권화된 이런 화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냐? 예상 가능하고 고정되고 한정적인 공급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다. 2,100만 개로 총 그 수량이 정해져 있죠. 이 특성은 비트코인이 예상할 수 없는 공급량을 가진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와 선명히 대조되는 점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누군가가 신이라면 알까요? 달러가 얼마나 발행될 것이냐. 한 10년 뒤에 그 당시까지 달러가 존재한다면 그때 존재하는 달러의 량이 얼마가 될 것인가 예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런 점과 아주 선명히 대조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개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거죠.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행, 소유권, 뭐 이런 기록, 어, 그러니까 투명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여자들 그 자체 서로 간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고 투명하고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각자 컴퓨터에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다. 누구나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볼 수 있고 추가 신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고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들로 이루어진 이 사진이 있고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말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네요. 이 비트코인이 뭔지 한번 말하고 이것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이 배경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의 시작.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발명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이 현재까지 알려진 건 이 사람이 활동을 멈추고 그 위로 나타나지 않았다. 뭐 거의 사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1일 이 사토시가 비트코인 프로토타입에 대한 자료를 사이버펑크라는 인터넷 포럼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이버펑크란 곳이 약간 좀 역사적인 그런 곳입니다. 사이버펑크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중시하는 암호기술 업계 종사자를 일컫는 말이다. 사실 이 비트코인 이전에도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비록 이 게시물이 비트코인의 공식 배포를 발표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해당 글에서 사토시의 개발 동기를 잘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이 자료에 담았네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 그 기고했던 그 글을 옮긴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오픈소스 P2P, 예, 전자현금 시스템을 개발했다. 어, 이 시스템은 중앙 서버나 신뢰 기관 없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어서 모든 요소가 신뢰 대신 암호 기술을 통한 증명에 기반하고 있다. 전통적 화폐 시스템의 근원적 문제점은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막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선 그 은행 앱을 쓰더라도 농협이나 신한은행 이런 걸 쓰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신뢰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잖아요. 중앙은행은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키지 않기를 신임받지만 대부분 이런 거 신경 안 쓰시죠? 화폐 가치 절하 이런 거. 법정화폐의 역사는 그런 신뢰가 깨어진 사례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정말 가득하죠.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그냥 돈 풀고 이런 거 사례가 가득하고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보관하고 이점하도록 신임받지만 신용 버블과 부분 지급 제도 뭐 이런 거는 뭐 네, 안 좋은 그런 사례, 무분별한 대출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관에 우리 프라이버시를 맡겨야 하고 신분 도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주길 바라야 되지만 실제로 근데 우리 개인정보 막 해킹당하고 이런 일 많죠. 이들 기관의 막대한 비용은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실효성을 가로막는다.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뭐냐면 소액 결제, 약간 뭐 요즘 웹툰 같은 거 보시나요? 그런 거 보면 뭐 한 편에 2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실효성을 가로막는다. 어, 한 세대 이전 강력한 암호 기술이 가능하기 전 사용자는 파일의 보안을 패스워드에 의존해야만 했다. 하지만 암호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신뢰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었고요. 어, 데이터를 어떤 이유와 상황에서 불문하고 물리적으로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에 있어서도 적용하겠다 이거죠 이걸. 암호학적 증명에 기반을 둔 제3의 중개기관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전자통화를 통해 돈을 안전해지고 거래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솔루션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중지불의 위험을 막습니다. 이 이중지불을 막는다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는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네트워크가 현금의 첫 번째 지출 거래를 인증하고 타임스탬프 시간 순으로 이런 볼 수 있는 타임스탬프 서버 역할을 한다. 더 자세한 설명은 백서를 참고하십시오. 근데 백서 참고해도 모릅니다. 그냥 일반 분들은 모를 거고요. 차라리 이걸 계속 읽어보시고요. 비트코인이 해결하는 문제점. 이 사토시의 글을 이분이 하나씩 번역을 해보고 좀 다뤄보겠다 하네요. 방금까지는 사토시가 기고했던 글을 이분이 옮겨왔던 건데 한 문장 한 문장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토시가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오픈소스 P2P 전자현금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이 P2P는 피어 투 피어라는 그거의 줄임말이라는 거 다 아시죠? 한 사람이 가운데 어떤 중개자 없이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뭐 비트토렌트 같은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이런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을 통해 처음 이제 중개자 없이 서로 막 파일을 주고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막 공유하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중개자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거는 오픈 소스고 직접 다 볼 수 있고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개발 자체는 사토시가 했지만
우리가 사토시를 신뢰할 필요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렇고요. 요즘 어, 나오는 코인들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이거죠. 누군가가 있다. 비탈릭 같은 이더리움에는 비탈릭이 있고 에이다에는 그 찰스 맞나요? 찰스가 있고 솔라나 쪽에는 그 뽀글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타겟이 있는 거죠. 타겟. 그 이 프로젝트를 추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뭐 불의의 사고 또는 마음을 바꿔서 나는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 어,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좀 비트코인과 다른 프로젝트의 차이점이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걸 담았고 계속 읽어보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코드를 직접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거를 그냥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토시 뭐 이런 사람의 그런 설명이나 가타부타 이런 거에 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불어 뭐 개선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 서버나 신뢰 기간 없이 분산화되어 있다. 사토시가 이 분산화를 언급했네요, 실제로. 그래서 이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과 완전 구분했고요. 예전에 이제 이 데이빗 차움이라는 분이 디지캐시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거는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가 통제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은 아무튼 이 하나의 회사가 통제하는 중앙 서버가 이제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신기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런 걸 만들었던 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날의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었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고요. 계속 읽어보면 이런 중앙 집권화된 민간 화폐는 실패할 운명일 수밖에 없다. 특정 회사가 망하거나 해킹 당하거나 서버 사고를 겪거나 정부가 그냥 이제 폐쇄해라. 왜냐하면 타겟이 있으니까요. 그 디지캐시로 쳤을 때 이런 회사가 통제하는 중앙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닫아라 하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민간화폐 자체는 실패할 운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이 얀 프리츠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 비트코인은 단일 회사가 아니고 전 세계 무수한 개인과 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 관리된다.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폐쇄시키려면 타겟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노드를 모든 컴퓨터들을 다 폐쇄해야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비트코인을 폐쇄시키려면 전 세계 대부분의 익명으로 흩어져 있는 수만 수십만 컴퓨터를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거를 막 폐쇄하려는 시도는 다른 데서 이제 또 다른 노드의 생성으로 이끌어진다는 거죠. 사실상 희망 없는 두더지 잡기 놀이다. 맞죠? 모든 요소가 신뢰 대신 암호 기술을 통한 증명에 기반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해 현대 컴퓨터 시스템의 대부분이 암호 기술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이런 암호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계속 다루겠지만 비트코인은 설계 전반에 걸쳐 시스템 참여자가 다른 중앙 기관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참가자의 행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암호 기술적으로 이런 암호 기술적 수학을 활용한다. 이 내용이 결국 암호 기술을 통한 증명에 기반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동의어를 그냥 이렇게 풀어 적어 놨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누군가 중개한다면 이 중개 기관에 우리 프라이버시를 맡겨야 하고 그런 신분 도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주길 믿어야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사실 정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갑 주소만 존재할 뿐 너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런 거 서로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를 뭐 제공받을 주체도 없고요. 은행이나 뭐 신용카드 회사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막 쌓여 있잖아요. 고객들 데이터. 실제로 해킹 당하죠. 해킹 표적지가 됩니다. 네.
실제로 해킹 표적지가 되고요. 사토시의 논지를 증명한 2017년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뭐 이런 데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실제로 해킹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신상 정보가 다 털렸다. 누군가에게 내 신용 정보를 맡기고 그 중개자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머피의 법칙이다. 필연적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실의 신상 정보와 금융 거래를 분리시킨다. 실제로 옛날에 이제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상대방이나 내가 서로 누군지 이제 알 필요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입증을 하잖아요. 현금 자체가. 그런데 우리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좀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거래를 통해서 대충 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차를 팔았는데 차를 털어 간다던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이제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막 미행해가지고 다시 그 현금을 줬던 현금을 털어서 나온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은 이제 현실의 신상 정보,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보 교환인 이런 것과 금융 거래를 아예 철저히 분리시킨다. 그런 말이고요. 중앙은행은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키지 않기를 신임받지만 법정화폐의 역사는 그런 신뢰가 깨어진 사례로 가득하다. 이거 좀 조금 그런데 법정화폐 피아트는 라틴어로 그렇게 정하다 이런 뜻이라네요. Let it be done.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법적으로 화폐의 지위를 선포한 화폐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이제 화폐는 생산이 어렵고 검증과 음송이 쉬운 조개 껍질에서부터 유리구슬, 은, 금까지 이런 재화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특정 재화가 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해당 재화는 더 생산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도 달러를 계속 풀고 있죠. 네. 이런 대량 생산, 그래서 계속 대량 생산을 노력할 것이고 기술이 발전해서 더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이 재화는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섬이 하나 있고요. 이 지구에. 그리고 총 10만 원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만 원이 존재하고 사람은 10명인데 만약에 이 재화를 10개 더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10명이 만 원씩 총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이 더 생겼네. 그럼 무인도 이 섬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라는 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죠. 원래 10개 있던 게 20개 됐으니까. 이런 좀 간단한 원리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방식은 예전에 유럽인들이 이런 좀 상대적으로 미개했던 아프리카 대륙의 부를 탈취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 인간 노예를 사는데 진짜 만들기 쉬운 유리구슬을 지불했다는 거죠. 금이 오랫동안 화폐로 사용하기 우수한 재화로 여겨졌던 이유는 금은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은 계속 어디선가 막 다 땅에서 파야 되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조합은 할 수 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수한 재화로 여겨졌다. 원래 옛날에 이 세계 경제는 금을 가지고 그 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증서를 계속 발행해서 그 발행된 종이를 화폐로 활용하는 체제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1971년 금태한 종료를 선언했고요. 달러가. 그래서 닉슨 정부에 들어서 그 종이 화폐 자체가 기존 실물 가치와 연동되어 있던 그 고리가 끊어진 거죠.
종이화폐는 일절의 실물 기초자산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익히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본위 제도의 종말로 인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장 유통화폐 가치 하락을 담보로 화폐를 언제든지 화폐 공급을 언제든지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마우스 클릭 한 번이죠.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돈 쫙 풀고 다른 자산으로의 그 상환이 일절 보장되지 않는 정부 발행 법정화폐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일상적 화폐 형태지만 세계적 역사적 관점에서는 최근 아주 최근이다. 이게 좀 재밌는 사실인데 우리는 사실 이 법정화폐 시대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당연한데 그냥 세계 전체적인 인류 역사로 왔을 때 이 금본이 이 제도가 종말된 이후로 달러로 이렇게 살아온 달러 기축으로 살아온 시대가 진짜 점도 아니다. 진짜 최근부터 실행된 실험적인 시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부가 화폐 공급 능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상황이지만 그런 신임에 위반 사례는 정말 찾기 쉽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제 그 막 독재적으로 막 복종화폐를 막 다루다 보니까 그 가치를 상실했죠.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는 2009년에 1달러당 2볼리바에서 2010년 뒤에는 1달러당 25만 볼리바로 폭락했습니다. 네. 현재 베네수엘라는 정부 경제 운영 실패로 인해서 체제 붕괴 직전에 몰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때는 베네수엘라뿐이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나라들이 이런 상황에 몰려서 탈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나라들도 있죠. 사토시는 항상 예측 불가하게 공급량이 증가하는 법정화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딱 최대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향후에 이제 2100만 개라는 숫자로 공급 일정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1억 분의 1 비트코인을 지칭하는 단위인 사토시를 기준으로 08개 사토시라는 기준으로 모든 신규 공급이 완료되는 약 2140년 제가 죽은 뒤네요. 2100조의 사토시가 공급될 것을 의미한다. 2100만 개의 비트코인, 2100조의 사토시. 비트코인 이전에는 디지털 자산의 무한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디지털 서적, 오디오 파일, 비디오는 싸고 쉽게 복제 전송될 수 있었다. 약간 NFT적으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튠즈에서 영화를 대여하면 우리는 아이튠즈 자주 안 쓰시니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이튠즈는 이제 소비자가 돈을 내고 딱 대여한 기간 동안만 그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디지털 화폐의 통제권을 은행이 가지고 있다. 은행은 예금자의 보유액이 얼마인지 기록 관리하고 예금자가 송금을 하고자 할 경우 송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비트코인은 이제 중개자를 두지 않고도 희소성을 담보하는 최초의 디지털 시스템이다. 계속 좀 동의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공급량과 공급 일정이 완전 공개되어 있는 건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금도 가지지 못했던 특성이다. 금 채굴은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네. 지금까지 채굴된 약 10배 달하는 금을 보유한 소행성을 발견하는 나중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죠, 진짜로. 갑자기 소행성이 안 떨어졌는데 금으로 된 소행성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참 이런 금 같은 거는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변수입니다. 지금 뭐 금이 또 어디인가에도 쓰이고 있죠. 반도체 쪽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금이 진짜 외계에서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변수 자체 말도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자체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비트코인은 진짜 무결하다. 완전 자유롭다. 네. 비트코인 현재 더 이상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화폐의 성격과 기존 화폐 시스템의 작용은 갑자기 파래져 가지고 다시 켰는데요. 계속 보면 데이터를 어떤 이유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문하고 물리적으로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통화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해결책을 적용할 때가 되었다. 은행 예치 방식, 중개자가 권한을 오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뭐 이런 걸 다 믿어야 되죠. 계속 동료를 반복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발달한 경제를 보유한 국가 거주자에게는 좀 바보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저자 경험이 나오네요. 저자는 단순히 수개월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페이팔 계좌 자금이 동결당한 경험이 있다. 무슨 권리로 내 돈을 동결하는 거죠? 네. 제가 뭐 반체제 사람은 아닌데 페이팔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내가 돈 안 썼다는 이유로 이 계좌를 동결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으실까요? 뭐 은행에다가 어플 깔려고 아이디 가입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지만 아이디랑 비밀번호로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쓰는 은행 앱들이 있는데 그 오래 안 쓰면 그 아이디를 닫아버려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권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시민에게 자유가 덜 보장된 국가에서는 이보다 불행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스에서는 통화 붕괴 시기에 은행을 그냥 닫아버렸네요. 와, 이게 상상하기도 싫죠. 사이프러스에는 은행이 고객 자금 몰수를 통한 베일인 제한이 있었으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은행이 고객들 돈을 가지고 그 손실을 메꾸는 겁니다. 이게 은행이 이게 뭐 돈이 없어서 그 고객들 돈 가지고 이 손실 그리고 고객 자금 몰수를 통한 베일인 제한 이거 은행이 고객들 돈 가지고 손실을 막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도에서는 특정 금액 화폐권의 통용을 예고 없이 중단했다. 이런 일 많죠. 그러면 이거 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죠. 이 저자가 성장한 구소련 이분 소련 사람이네요. 얀 프리츠커. 예. 구소련 정부 계획 경제는 광범위한 재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달러 같은 외화를 가지고 있는 불법이었고 다른 나라 떠날 때 이 저자는 이 돈을 결국 처분해서 갔어야 됐네. 이게 그래서 시장 환율에 훨씬 못 미치는 정부의 공식 환율을 통해 제한된 금액만을 달러로 환전할 수 있었다. 그때 이 저자는 당시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거의 정부에 다 빼앗긴 셈이죠. 독재 국가는 보통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통해 시민들이 자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국외로 유출하거나 다른 국가의 화폐로 시장 환율에 따라 환전할 수 없게 막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그런 자산들을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결국 그 말인 거고 비트코인은 이렇지 않다. 자금 보관에 있어서 제3자 기관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의존하지 않는다. 키가 없으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결국 이 비트코인을 가지는 것은 재정적 자유로 통하는 열쇠다. 비트코인은 돈과 국가를 분리시킵니다. 네, 이게 참 무서운 점인 거죠. 비트코인은 돈과 국가를 분리시킵니다. 네. 결국 드디어 이중 지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비트코인 솔루션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중 지불 위험을 막는다. 네. 이중 지불이란 하나의 화폐를 두 번 지출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스타벅스에 갔다 이거야.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샀는데 비트코인을 썼어요. 1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바로 옆에 맥도날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잔고에 1비트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비트코인을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데 썼는데, 맥도날드 가서 그 햄버거 사 먹는데 비트코인을 또 쓸 수 없다. 이게 결국 이중 지불이 불가하다.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출하면 손을 떠나버리고 마는 물리적 화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죠. 네, 하지만 여기서도 좀 요즘 NFT에서 화두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음악이나 영화처럼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거래에서 이중 지불은 중요한 문제다. 내가 이 음악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갖고 싶은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주는 그런 게 결국 이중 지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은행을 통한 송금에는 은행이 막는데, 은행이 없고 중개자, 중앙집권적 기구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이중 지불을 막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사토시는 여러 거래의 순서를 검증한 타임스태프를 생성해서 어떤 거래가 먼저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자금을 지출하는 시도를 기각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참여자가 협력하는 방법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좀 풀지 못했던 이중지불, 디지털적으로 이 이중지불을 막는 이 특별한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음 챕터를 통해 말할 거고, 어, 비트코인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발명이 아닙니다. 네. 예전부터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발명은 이전 다른 거인 업계 위에 있으나 비트코인이야말로 한 번에 다 묶어서 진정 희소한 디지털 화폐를 중앙기구 없이 발행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초로 이룩했습니다. 사토시는 통화 시스템이 가진 프라이버시, 화폐 가치 하락, 중앙집권적 통제력,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해왔다. 첫 번째, 어떻게 누구든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 P2P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정체성을 밝히거나 서로 신뢰하지 않고 일부 참여자가 정직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부 참여자가 정직하지 않아도 공동의 장부를 기록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화폐 신규 공급이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희소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앙 발행 기구에 의지하지 않고도 위조 불가능한 화폐를 만들 것인가? 처음에 이 비트코인이 발행되었을 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노드들이 고작 몇몇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농담거리였죠. 당시에는 대부분이 비트코인 농담거리로 치부하거나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 수는 점점 늘어났고, 보유한 컴퓨터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보안 수준을 높이기도 하고, 다른 화폐랑 교환해서 가치를 더 강화하기도 하고, 다른 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난 오늘날, 1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요.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노드가 무료로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자발적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만든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제가 역사만 좀 설명드렸고 했는데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저는 오랜만에 읽어봐서 이 백서적인 내용을 재밌는데, 아마 이런 내용을 좀 공감하고 좋아하실 분이 뭐 얼마나 되실까 싶기도 해요. 오늘은 근데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이 1%도 안 되는, 0.1%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좀 다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중개자를 없애다. 이 좀 입문서라서 쉽게 되어 있죠. 이 중개자를 없애다를 좀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